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 오후 시작됩니다. 집권 초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열고 그 후에 14일부터 1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행하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쭉 바쁜 일정 100일 동안 소화하게 됩니다. 자, 이번 첫 정기국회이지 않겠습니까? 공수가 바뀐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치열하겠죠. 공수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지금 취임한 지 대통령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제 야당 대표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 간의 그 만남에서도 신경전이 원래 신경전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네. 신경전 속에서도 뭐 위트가 들어가고 또 어떤 협치의 여지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는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또 예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쟁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뭐 국정감사 하기 전에도 지금 그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쟁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정부 질의도 그렇고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어떤 화두가 나올지 과거에는 대표 연설을 그냥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막 심지어는 박수가 나오는가 하면 야유가 나올 정도로 뭔가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치열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비단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대통령 배우자 특검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뭐 몇몇 장관 뭐 탄핵 언급이 되기 예.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고 굉장한 치열한 신경전 예고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자막에서도 입법 예산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국회에서의 건강한 토론, 치열한 토론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국민은 행복한 전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되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나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요한 주력 정책들을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당 대표의 만남 속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네. 바로 그것이 얼마만큼 치열함을 예고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산이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었고 뭐 공공 임대주택 예산의 감소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념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원전 정책에 관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놓고 예산안 심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다 모든 당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하는 국민이 행복한 경쟁 치열한 행복한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네, 100일간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특히 야당 쪽에서 그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세계 경제와 연동이 되어 있고 또 인플레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데다가 그동안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 200조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복지 예산이 100조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것은 맞는데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줄었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어떤 밸런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강한 논의는 국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또 노인 일자리가 줄은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또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는 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통계상의 수치를 올리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저도 좀 건강한 정책 지향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라요. 네.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좀 미루어 볼 수 있는데 어제 여야 수당 간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네. 저만 이렇게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뭐 정부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그렇죠.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과 논증이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반갑다 뭐 이렇게 좀 웃는 듯 하면서도 신경전이 오갔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이제 덕담을 주고받는 예방의 자리인데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일단 도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 도발이었습니까?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말이 네. 갖는 의미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픈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사당화 뭐 이런 말들이 캠페인 기간 중에 쭉 있어 왔거든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냥 뭐 의도하고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대표가 돼서 축하한다는 말씀이신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것은 사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금 이거 뭐지? 라고 받아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닐 것이다. 이제 저 대화가 상징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 당의 가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대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둘 다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저렇게 몇 가지 대부분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면 될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저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담을 하는 자리지만 기왕에 도발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윤석열 표 첫 예산이 이런 것이야라고 규정을 딱 국민에게 해주는 자리로 저 자리를 활용한 것이죠.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예. 첫 만남부터 인사만 하고 사실 기분 좋게 웃고 지나갈 텐데 웃긴 웃었습니다만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종합부동산세 법안 개정안 통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하면서 예산안 관련된 부분 아쉽다는 면 꼬집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앞서서 최고회의에서도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 두 신경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요 앞부분만 보면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내용 없이 그냥 웃고 악순하고 헤어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지금 정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빠루들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야 되고요. 단지 좀 사족을 붙이자면은 언제나 이렇게 정권 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정 대학이 부각이 되는데 아주 명실상부합니다. 이렇게 양당의 공무원이죠. 대표가 네. 그래서 그 대학 졸업생들이 과연 자긍심을 느낄지 아니면 창피하게 생각할지는 이제 두 분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왜 어느 대학교에서는 왜 창피한 선배 해가지고 왜 명단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정책 얘기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철학이 다른 건 아니에요. 수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정책 방향도 거의 비슷한데 요것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과 이제 그 연계해서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고 했는데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더라도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중에 서민이 대성통곡하게 하는 일을 만들면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날 때는 단순히 그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잠깐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대중들에게 각인할 수 있는 그 토론의 쟁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쓸데없이 무슨 뭐 그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이슈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호김 의원님 말씀 연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적해 주셨듯이 복지 예산이 좀 축소가 됐는데 우리의 복지 수준 예산이 적정한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의 비중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보통 한 20%를 넘는 부분을 가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이제 6% 정도에 남짓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서민의 삶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그렇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축소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투자, 그다음에 생산, 소비마저도 이 3대 지표가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소비는 이 5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느냐? 뭐 그렇게 지표는 늘어난 점이 있지만 지금 IMF가 기준으로 하는 세계 10대 선진국들이 기준에 보면 아직도 그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낮고 네. IMF는 한국의 확장 재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바가 있고 더 확장돼도 관계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 너무 재정이 그동안 확장이 돼서 이것을 긴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 어떤 생각이 보는 지점이 약간 다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토론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하는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흥미 있게 한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생산, 소비가 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그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양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소위 그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논리가 사실은 그 대중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많은 논리는 아니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IMF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화폐의 문제라든지 예를 든다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적자 폭이 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경우
경우와 한국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기축통화라는 그런 자기네들의 무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런 판단 하에 그러면 복지 수준을 얼마나 높일 것이며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일자리 드리는 건 다 좋은데 왜 한동안 그 좀 우스갯소리로 새똥 치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예산은 들어갔는데 과연 그걸 하는 노인들은 만족하며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이 깎이면서 가지는 그런 어떤 위화감 그리고 예. 복지를 얘기하시면서 고용 창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자면 고용 창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거 보면은 그 노조 중심의 뭐 노란 봉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가 유치되기 위해서 과연 지금 그 일각의 노조가 가지는 전투적인 속성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치유하고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하나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복합적인 종합예술 같은 마인드를 여야가 좀 발휘하기를 바라요. 예. 두 분 모두 뭐 복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열띤 토론하듯이 앞으로 두 동문도 만날 자리가 많을 텐데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라보겠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인선이 이제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 선출됐는데 2014년에도 당 사무총장 한번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의 상황, 첫째 이재명 대표가 뭐 어대명, 확대명 뭐 이런 말 속에 아주 압도적 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상황 그리고 현재 집권당의 또 대통령실의 모습 이러한 어떤 혼란과 이런 모습들이 다수당을 가진 제1야당이라도 확실한 사람을 중심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여기서 기회를 얻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민주당을 단결시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바로 어떤 통합과 이런 문제들을 과제로 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비록 통상적으로 한 3선 정도가 사무총장을 한다고 보면 5선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본래의 통합과 그 아주 합리적 그런 이미지가 당내 과제로 남아있는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비명계가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 소위 친명계가 있다면 친명계에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통화로 이끌 그리고 당 조정식 의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의원 공동 총괄본부장도 했었는데 비명으로도 분류를 하십니까? 원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친명이 된 것인데 5선을 시키다 보니 예. 그리고 원래 뭐 이해찬 전 대표의 뭐 계보로 예. 그렇게 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무슨 개다 하는 것들이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당이든 경쟁할 때는 굉장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좋은 얘기지만 그것이 좋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뭐 질시고 이렇게 작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5선의 조정식 의원을 기용한 그런 의미는 바로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그런 내용과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통합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어떤 중도 통합적인 성향을 보고 발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은 중도 통합적인 성향으로 또 봐주셨어요. 뭐 사무총장 자리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같이 좀 당의 중요한 자리로 꼽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이 됐으면 조금 더 이제 탕평이나 이런 것에 가까웠겠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조정식 의원이 그 중도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예. 조정식 의원이 이해찬계라면요. 근데 이해찬 의원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까? 사실요, 정치인들 누구게 하는 거 자존심 상해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헌법기관인데 누구게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일본식 파당 정치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그래 누구 밑에 줄 서가지고 누구게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요.
범친명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범친명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도.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또 그 경쟁 후보도 만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예. 통합의 제스처인데 막상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곳간을 누가 챙길 것이야 뭐 이럴 때 보면은 과연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는가.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느낄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왜 당대표끼리 만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는 예, 예. 원내 대표 겸 당 직무 대행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 대행이니까 서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기분 나쁘겠어요? 사실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지금 앵커님 굉장히 미모이신데 못생겼다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본인 예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왜 찔렀댔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는 게 숙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이 뭐예요? 요번에 그 가처분 소송할 때 판사가 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실제로 양당 모두 당내 민주주의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민주당에는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 기소 당직자 직무정지 권한이 사무총장에게 있다 보니 오선의 이 중진 의원 그것도 뭐 새로운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여기에 앉힘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리 대비 차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법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정권을 교체당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한 사람에게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결정했던 모든 정책들을 바꾸면서 그 정책에 관여했던 모든 인사들이 사실은 사법 리스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한 그런 그 사무총장 인선이다라고 하는 언론의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진의 오선의 사무총장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무게 있게 대응도 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좋은 인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면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비대위 문제로 내홍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출범 키 쥐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사실 뭐 그간 2번 실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위 소집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의총 발표 후에 다소 좀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퇴의 변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소신을 지키면서도 당이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고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실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의장이 대행을 맡게 되면서 전국위는 이미 또 소집이 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소집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당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분명한 소신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못해 의장으로서 나를 밟고 가 그럴 수 있는 정도의 결기를 보이기에는 당 지도부의 무게감이 하중이 너무 억누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견 정치인으로서 점잖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고육 주책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거 충격을 받아야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사퇴했으니까 돌 하나 치웠으니까
직진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착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제가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정당이지만 정말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뭐 타당의 일이어서 제가 더 자세하고 좀 가혹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잘 이해를 안 하실 텐데 그러나 일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지는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는 1월 8일 이후에도 당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 절차로 비대위 또는 비비대위를 만들고 있구나, 무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일차적으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리수를 계속 두는 이유는 뭘까요? 거부할 수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윤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윤심은 이미 권성동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이미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심을 공개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걸 아마 환경노동위원장 때가 아마 크게 실수했던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이미 윤심은 확인되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진의 서병수 의원도 정말 소신을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압력들이 여기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 서병수 의원의 전국의 의장 사퇴와 부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비정상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뭔가 자꾸 무리수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고 서 의원의 사퇴는 저는 무언의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또 최근 당의 혼란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 맞지 않겠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 활동 또한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자, 이 시점에 당이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꾸려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 그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출범시키고 나면 내 거취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그 후 상황인데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장제원 의원은 이미 이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다시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동안 이선에서 물밑으로 뭔가 사부작 뭘 많이 해왔던 모양이죠, 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윤핵관의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오늘 아침 또 어제 저녁부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실제로 그 의총할 때 뭐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초재선 의원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 결국은 권성동 유지 그러니까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 직무대행으로 지금 나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게 전략적인 선택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윤핵관의 힘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윤핵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고 또 그들의 목표는 지금 한 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이 당을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비대위 안 된다 그러는데 비대위를 또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의 그런 이미 이선인데도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윤핵관이라는 윤모 의원, 이모 의원도 지금 그런 어떤 공개적으로 일선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을 뭐 안 하겠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략적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비슷한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많이 좀 정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윤핵관, 특히 장제원 의원의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언론을 보니까는 오히려 수석이 막 나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그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인사쇄신을 하려면 수석을 내보냈겠죠. 근데 지금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나감으로써 불만이 비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을 주도하는 소위 또 언필칭 검핵관이라는 또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본래의 애정은 검핵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 윤핵관 이거는 사실 정치에 그 대비하면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은 일단 검핵관이 그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이 아직 무너진 거 아니고 그 틀 속에서 지금 어쨌든 비대위를 관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부질없는 것이 9월 14일에 판사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예. 판사가 자기 마음을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또 계셨잖아요. 네. 인선 정리도 그렇고 계속 뭐 검핵관, 윤핵관 이런 얘기하면서 대통령실 인적 정리와 윤핵관 이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대부분 정호김 의원님 하신 말씀에 뭐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장제원 의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제가 굉장히 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당선인 시절에 두 분의 만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막 끌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만나고 나와서 장제원 그 당시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문을 저하고 둘이 조율을 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느낀 장제원 의원이 참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도 잘 받아들이고 뭐 겉에 이렇게 상임위 질의할 때 보면 아주 투쟁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임명직 공직을 맡는 것은 강요 입각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청문회를 거쳐야죠. 이런 상황에 청문회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리가 없는 일을 가지고 생색을 낸 것이고 상징적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만큼 정호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권력을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뒤에서 그 배후 조정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그 인적쇄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냐라고 보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 참사나 이런 것들을 일으킨 어떤 인사 라인, 예를 들어서 인사기획비서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 세 분에 대해서 전혀 검찰 출신인데 지금 쇄신 대상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관련은 총무비서관 역시도 어떤 인적 쇄신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핵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은 결과적으로 비서관과 그다음에 행정관 그리고 저 윤핵관이 추천한 인사 이렇게 제한적으로 숫자만 많고 제한적으로 인적 쇄신을 해서는 대통령실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인적 쇄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권력 투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 최근에 새롭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이런 이른바 윤핵관들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선 후퇴는 위장 쇼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동반 사퇴라는 그 카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낮지만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당이 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준석은 절대 안 나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윤핵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밀어내려 할 것이고 지금 정기국회 시작됐습니다. 내년에는 총선 국면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성공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에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지금 노인 일자리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 철학의 문제고 막 이렇게 총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손뼉이 마주쳐야 나는 거니까 한마디로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진영에서는 윤핵관이 잘못했다 그럴 것이고 윤핵관은 이준석이 문제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발 둘 다 나감으로써 당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그거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을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정미경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인용되면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미경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장제원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다. 서로 지금 폭로전 하는 것도 볼썽사나워요.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보낼 수만 있으면 진짜 다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짧게 좀 정리를 한 예. 말씀만 하면 뭐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가까이 있는 집권 여당이나 그리고 야당이지만 당 대표에 가까이 있는 또 야당이나 권력의 가까이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야 있겠지만 권력에 가까이 가면 그만큼 권력의 날카로운 칼에 내가 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결실의 계절이고 가을 수확의 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은 쌀값의 끊임없는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은 지금 송아지값 떨어지고 지금 정말 타들어가는 농심들이 있어요. 예. 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제발 국민의 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처분의 계절에만 좀 빠지지 말고 그렇게 민심, 민생의 계절을 이끌었으면 좋겠고 네. 민주당도 새로운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다수 당으로서 그러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서로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